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딱 당 색깔로 맞춰서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우연의 일치였는지 문자 주고받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번에도 문자 이심전심. 메시지가 그렇군요. 논란이 됐는데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기로 네. 하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일정이 미뤄지면서 외교 홀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도착 직후에 직접 조문하려던 계획이 현지 교통 상황 때문에 장례식 후에 조문록 작성으로 바뀐 건데, 자, 일각에서는 이거 외교 참사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대통령의 애교 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일정이 아주 세심하게 정확하게 픽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일정 자체가 정확하게 조율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1분 1초 단위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일정이 짜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그냥 그 영국의 사정에 따른 뭐 이런 좀 일정식으로 짠 거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일정이 그러니까 3개 정도 헌화와 조문과 주문록 작성인가요? 이렇게 3개 정도인데 한두 개 수행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신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정이 이렇게 언제 어느 때 뭘 한다 이것 자체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애교 참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왕실 차원에서 따로 시간을 조정을 한 거다. 그리고 이게 현지 상황이 유동적이었다. 이 부분을 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영국의 여왕 국장에 지금 조문 외교를 위해서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또 야당에서 또 그냥 과유불급식의 이런 비판하는 것은 정말 저는 누워서 침 뱉기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조문에 참석한 분들이 한 2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500여 명이 그 국가의 지도자급, 정상급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통 상황도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래서 영국에서도 아마 충분히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미리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정도 일정을 잡아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념비 헌화, 6.25 참전 기념비 헌화, 그리고 조문록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이 아니고 조문록 작성을 하고 그다음 저녁에는 찰스 3세 리셉션, 국왕과의 리셉션 참석인데 어떻게 될지 그냥 유동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영국 쪽에서 영국 준비하는 측에서 연락이 와서 2시 이후 도착자들은 그 다음날 조문록 작성을 국왕 장례식 이후에 하자라고 연락이 와서 유연성 있게 조정을 해서 좀 연기를 한 겁니다. 이런 걸 조문을 취소했다는 등 아니면 홀대 등등으로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것 같고요. 아마도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중국 방문 시절에 그때 그 안내자도 없었고 3일 동안 그 7끼의 혼밥을 그러니까 이거 맨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만 나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비판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네, 10배는 더 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국가의 수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호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따라가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기자들도 다 이 조문이 안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서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순방에 따라간 언론 기자들에게는 대통령의 일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픽스된 형태로 알려졌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일정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대통령 지금 갔던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걸어서도 도보로서도 가서 조문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대통령실은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문하기 위해서 갔으면 조문을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일정을 짜야 되는 거죠.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두고 이게 홀대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우방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 일정을 마치고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캐나다도 방문할 예정이고요. 미국, 캐나다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지지율 조사를 봤더니 이제 30%대에서 좀 긍정평가가요 올라선 것으로 나타난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거 이번 그 순방 일정을 통해서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보세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순방을 통해서 지지율 상승을 바라는 것은 그렇게 온당한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지지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생활을 민생을 얼마나 잘 챙겨서 국민들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외교적인 문제는 저는 별개로 당연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 우방국을 지금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지금 현재 경제 안보 외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서플라이 체인으로 공급망이 전 세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가 외교고 안보입니다. 이게 다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과 또 캐나다 순방을 통해서 첫 번째는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 형성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경제 안보 외교.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정말 잘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원자재 등등 우리가 그 공급망 같은 걸 안전하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실적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백 의원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생각나세요. 의원님께서 이제 30%대로 긍정평가 나왔을 때 이거 기술적 반등이다. 또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지난주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32.6%에서 34.4%로 올라간 결과 나와서 조금 요거 상승세를 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떻게 제가 보세요? 볼 때 상승세를 탄 것 같지는 않습니다. 40% 정도의 근접 내지는 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낮은 지지율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맞은 것 같아요. 뭔가 네. 상승세를 탈 만한 계기라든가 국민의 공감을 살 만한 뭐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굉장히 부족했고 지금 그 1~2% 30%에서 1~2% 오르내리는 것은요.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 조사를 할 때 어떤 지지층이 더 많이 잡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수준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시고 미국에 가셔서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내실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많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문제를 지금 해결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성과 내오신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박수 칠 일이고. 예. 그런 성과도 중요할 텐데 또 논란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토 순방도 여러 이제 뭐 긍정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의 논란이 또 일어서 좀 평가를 절하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장신구 논란이 또 나중에 있어가지고요. 네. 그때 착용했던 장신구가 본인 건이 아니냐 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이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보도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논란이 지금 해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거를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자료가 없다고 했고 그중에 아마 뭐 문제가 된 장신구 문제 제기를 한 그 세 개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자료가 없으니까 없다 그랬고 또 뭐 한 점은 재산 등록 그 대상이 아니어서 아니라고 했던 객관적인 답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169명의 야당 의원이 지금 정말 이 엄중한 이 경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대통령 부인의 장신구 문제 가지고 이걸 질문을 하고 이런다는 거는 참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지금 여든 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을 포함해서 불필요한 논란
정말 국민들이 별로 관심 갖고 저희가 그러잖아요. 물어보지 않았는 것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매일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시간과 인력 시간을 낭비하는 건 좀 저희가 좀 스스로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자료를 갖고 이거를 설명할 주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저도요,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금 면에서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지만 이 장신구 논란도 분명히 재산 신고 대상에서는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액수가 6천만. 저는 그렇게 비싼 목걸이가 있는지도 사실 몰랐지만은 이 1억 상당의 지금 장신구 아닙니까? 합계 치면 제가 보니까 6천만 원 넘는 목걸이, 2,600만 원대 브로치, 1,500만 원대 팔찌 제품으로 추정이 되는. 예. 장신구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알 때는 나토 순방 갔을 때 그 현장에서 빌린 장신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뀌어서 지인한테 빌린 장신구 2점과 소상공인에게 산 장신구 1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후로는 답변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렸는지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예. 이 객관적인 여러 사정으로 사실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가 재산이 많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신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쾌하게 정말 예. 어떤 지인한테 어떤 경위로 밝혀서 했는지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거죠.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게 아니라 본인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됐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지금에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죄송하게 됐다 국민들께. 예.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을 생중계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댓글을 보니까 여기서도 왜 이 논란이 불필요한 거냐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 예,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해서요. 김건희 여사가 이거 직접 해명을 해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자료를 배포한다거나 이런 과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나중에요. 필요하다면. 저는 필요하다면 지금 그 백혜련 의원님 말씀대로 밝힐 건 밝히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정부 질문 이런 중요한 이런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의원들 1년에 한 번의 기회가 겨우 오는데 이런 질문을 이런 것만 하는 건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밝힐 게 있다면 저는 예.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김건희 여사한테 집착을 하느냐. 야당 169명이 이렇게 집착증 수준으로 김건희 특검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거는 예.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는 민주당이 스스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국회의원 시키고 당대표 시켜서 지금 겹겹이 방탄복을 입혀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에 압박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회피를 할 방법을 지금 찾은 게 바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건데 계속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은 분명히 식상해지는 포인트가 올 겁니다. 지금 벌써 김건희의 덫에 걸렸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들도 있는데요. 저는 여든 야든 이런 그 부질없는 것에서는 조금씩 벗어나서 아까 밝혀야 될 건 밝히고 또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은 좀 벗어나서 민생에 좀 집중하고 그다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이건 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빈관 추진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이제 공세를 펴고 이게 또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주요 쟁점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같은 입장이신 거죠? 이것도 같은 입장이죠.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예전에 그 어떤 유튜버 기자와 얘기할 때인데 이 유튜버 그 앞뒤 맥락을 보면요. 유도성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데 그리고 영빈관도 옮긴다는데 이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라고 그냥 응수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후보 시절에 한 말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대화하면서 나온 말을 지금 영빈관을 옮기는 게 김건희가 배우다 이건 맞지 않고요. 예. 사실 영빈관은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정적 의견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론 저는 들어볼 언제 필요가 여론을 있다. 듣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언젠가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때 적절한 금액 또 국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의 소리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녹취록,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거기에서 영빈관 옮길 거야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는 거 이제 계속 근거로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로 충분할까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만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빈관 신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빈관 어제 저는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께서 당당하게 영빈관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 발언하는 거 보고 더 깜짝 예산 관련해서 놀랐어요. 몰랐다. 네. 예. 이제 국민들이 정말로 그럼 영빈관 신축은 누가 추진한 거냐 더 문제 제기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고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국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국무총리 자체도 그 영빈관 850억이 넘는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보도를 보고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영빈관 신축은 누가 지시한 거냐. 예. 그 주체에 대해서. 국무총리도 예. 모르는데 그리고 영빈관 신축이 이게 문제되는 것은 청와대에서 이전하지 않았으면 들지 않았을 비용이 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또 들고 있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 왜 그렇게까지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로 지금 같이 이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취소를 했더라도 그 지시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문자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문자가 또 노출이 됐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유상범 의원 사이의 문자인데 이게 정 위원장님 휴대전화를 보니까 이렇게 펼쳐서 보는 전화가 굉장히 네, 네. 커가지고 네. 예, 화면이 굉장히 잘 보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원이시잖아요. 예, 이 사이에 얘기를 나누는데 여기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가 거론이 되니까 이거 지도부하고 윤리위 사이에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관련해서 지금 의견 나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사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건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이거였거든요. 어제 몇 명이 같이 먹었습니다. 저도 연락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많이 먹을래? 라고 물었는데 그 이전에 한 달 이전에 8월 13일 날 교환한 문자가 이제 나온 거죠. 그 사실 이 문자 내용을 보면 8월 13일 날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저희 당을 파상 공세를 했습니다. 뭐 기자회견이 있었죠. 예, 당을 버려야 한다. 그다음 양두구육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과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의장으로서 다선 의원으로서 윤리위원한테 야 이거 도대체 중징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셨어요. 평의원이셨죠. 그걸 했는데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께서는 자기는 자기 개인 의견이죠. 개인 의견을 전달했는데 저 지금 성상남 문제에 앞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할 건데 이게 기소가 되면 함께 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개인 의견을 올린 겁니다. 물론 네. 개인 의견을 그렇게 윤리위원이 다른 의원한테 한 거는 잘못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갑자기 그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위원장과 지금 뭐 윤리위원회 위원 간의 부적절한 이런 식으로 본인을 제명시키기 위해서 지시를 했다라고 서로 시간 공간을 달리하는 문제를 이렇게 끌어다 붙이는 건 맞지 않고요. 예. 저는 제가 그 당시에 8월 13일에 있었어도 저도 문자는 안 했지만 아니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당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당의 윤리위는 뭐하냐. 제명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정진석 저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를 갖는 이야기였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예. 유상범 의원이 뭐 지금 향후에는 또 객관성과 뭐 공정성을 위해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지금 이준석 대표는 모든 하는 말을 보면 거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애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를 객관화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만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건 자유, 표현의 자유. 내가 하는 데서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가처분을 하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어제 기사가 좀 사실이 왜곡이 많이 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시간이 진짜 없어서요. 진짜 마지막으로 간단히 얘기만 할게요.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근데 이용호 의원이 선전을 했어요. 예, 거의 과반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 표를 얻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친윤계에 대한 견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전혀 아니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친윤, 비윤, 반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대통령 친윤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 또는 그 강도만 좀 다를 뿐이라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용호 의원에 대해서 지지를 해줬다기보다는 이번 당내에 원내대표 선거를 추대로 가자는 그런 어떤 두세 명의 의원님들의 그 행태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돌려서 뭐 추대다 또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반감이죠. 그게 누구예요? 반감이고 그럼 뭐 제가 여기서 밝히긴 그렇고요. 어저께 그 이용호 의원님이 밝히시더라고요. 윤심 권심 이러시던데 저는 그때 윤심이 윤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여쭤봤더니 윤한홍 의원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그런 당이 민주적으로 가야 되고 경쟁을 충분히 해서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추대를 한다. 여기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희가 당이 좀 더 민주적으로 가자라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당이 좀 더 혁신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데는 좋은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윤핵관이다 이렇게 지목됐던 분들에 대한 반감이었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원내대표 뭐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의힘이 어제 이용호 의원이 그 정도 나온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쨌든 하나의 그 그룹으로 뭉치지 않고 또 비판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요. 좋은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그 윤리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김정재 의원님도 말했지만은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유상범 윤리위원회가 한마디로 점심 오찬 약속을 잡다가 그렇죠. 그 문자가 포착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로 문제인 것 같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전날에 윤리위는 전적으로 이양희 위원장 마음이고 윤리위원들이 하는 일이다. 일절 소통 없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문자도 그 전에 주고받으셨고 어제 오찬까지 하신다니까 윤리위의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됐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상범 의원이 이제 점심도 못 윤리위 점심도 못 먹냐고 본인도 사태의 말씀하셨는데. 심각성을 아니까 바로 이제 사퇴하셨겠죠. 예. 그래서 윤리위원직을 이제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논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예,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